안녕하세요. 저는 친정이 원래 부자였어요. 단독주택에는 마당도 딸려 있었죠. 서울과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경기도의 그 동네에서 저희 집이 가장 잘 사는 편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형편에 비해서 사는 모습이 검소하다는 주변의 평가까지 있었죠. 어렸던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도 저희 집이 훨씬 더 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행복한 기억들이 아주 많은 집이었어요. 집에서 항상 은은하게 나던 원목 냄새, 햇볕을 머금은 커튼에 코를 대면 맡아지는 그 특유의 첫냄새, 단정하고 매끈하던 재질의 식탁에 손을 올려두고서 즐겁게 밥대 맞이하던 저의 모습까지 떠올리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추억입니다. 그 집이 2층 집이었는데 2층의 공간은 또 다른 세상이었죠. 일단 훨씬 좁았어요. 천장도 낮았고요. 지었을 때부터 그렇게 지어진 구조였습니다.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살았던 분들이 새를 놓으려고 약간의 내부 개조를 거쳤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그맣게 부엌이 생긴 것이었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집의 뒤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 사는 분들이 아예 저희 가족하고 출입을 따로 하며 사셨던 것이죠. 제가 기억도 안 나는 아주 어렸을 때 그 집을 사서 들어갔었는데 그러면서 2층에 사시던 분들도 계약이 끝나면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7살 때 2층에 조금 특별한 인연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 집에 사는 언니가 저의 호기심을 건드렸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아무래도 형이나 언니 같은 존재에 자연스레 동경심이 생기고 궁금하고 따라하고 싶고 그렇게 되잖아요. 저에게는 자매가 없었거든요. 오빠 한 명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빠가 저보다 5살이 많았거든요. 이미 그때 오빠는 잘난 척 대마왕이 되어 있었고 저를 못살게 괴롭히는 개구장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빠만 보면 약이 올라 죽을 것만 같았고 오빠는 저를 가짱쿠 우스운 존재로 여겼죠. 그랬으니 제가 2층에 사는 언니라는 존재를 인지하게 된 순간부터 얼마나 눈을 빛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게 된 이후부터 정확하게는 2층 언니에게 궁금증이 생겼는데 왜냐하면 듣기로는 공부를 잘하고 똘똘한 언니라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2층 언니가 저희 오빠에게 산소를 좀 가르쳐주고 집세를 얼마간 감면받기로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휴,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집들이 있나 봐. 이쪽으로 직장을 잡아서 이사를 왔다고 하더니 그 직장이 망해서 문을 닫을 게 뭐람. 그래서인지 맨날 부부싸움이나 하는 것 같아. 당신 그렇다고 자꾸 돛단적으로 집세를 팍팍 깎아주고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윗집 딸내미가 우리 권영이 공부를 봐주잖아. 우리도 마음 좀 곱게 쓰고 베풀어 줍시다. 응? 하나가 무너지면 와르르 다 무너지고야 마는 도미노 같은 게 그 당시 2층의 집의 상황이었죠. 그나마 친정엄마가 2층 집의 사정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편의를 봐주셔서 망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빠의 교육에 친정엄마가 워낙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2층 언니가 공부를 잘한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2층 언니는 저희 집으로 내려와서 오빠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었어요. 공주야, 너 오빠랑 언니 공부하는데 들어가서 방해하고 그러면 안 된다. 네, 안 그래요. 저는 친정엄마의 당부에 태연하게 대답을 해놓고서 슬그머니 오빠의 방으로 들어가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빠는 저를 짜증스레 째려봤으나 2층 언니는 차분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알려줄 뿐이었어요. 저는 오빠가 저를 쫓아낼까봐 조심스레 구석에 앉아서 혼자 인형 놀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괜히 저보다 나이 많은 오빠 언니의 세계에 끼어들고 싶었고 공부를 잘한다는 2층 언니가 궁금해서 기웃거리고 싶은 심리였던 것이죠. 집중 과외를 받으며 오빠는 그나마 책상 앞에서 엉덩이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2층 언니는 집세라는 생계가 걸려 있어서 그런지 항상 오빠를 열심히 가르쳐 주었던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있네요. 공부를 잘한다는 2층 언니가 제 눈에는 항상 신기하게 보여서 졸졸 따라다녔으며 도와주기도 했었어요.
제가 무슨 수로 2층 언니를 도와줬냐고요? 언니, 이거 우리 오빠가 안 쓰고 버리는 거래. 내가 가져왔어. 굳이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줬으니까 쓰기는 할게. 고마워. 아니야. 다음에 내가 또 갖다 줄게. 물건 아까운 줄 모르고 쓰는 오빠의 것들을 제가 2층 언니에게 갖다 주었거든요. 멀쩡한 볼펜, 공책 이런 것들 말입니다. 2층 언니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듯 굴었으나 제가 언제 한번 갖다 주었던 지우개를 다를 때까지 쓰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한 이후로 저는 더 열심히 갖다 주기 시작했었죠. 사실 오빠가 버린다고 내놓은 물건이라는 핑계는 언제부턴가 거짓말일 때도 많았고 그냥 2층 언니에게 가져다 주는 게 재미있고 뿌듯해서 가족들 몰래 제가 버리는 행각이었답니다. 좋은 일 했다는 생각으로 저는 즐거워서 웃었는데 그런 저를 바라보던 2층 언니의 눈빛은 아주 복잡해 보였어요. 너는 볼 때마다 맨날 해맑구나. 부럽네. 좋겠다. 왜? 나는 언니가 부러운데? 공부 잘하고 똑똑하잖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글쎄, 나처럼 되는 것보다 너처럼 되는 게 힘들걸? 그리고 나처럼 되는 것보다 너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더 많을 거야. 당시에 저는 대관절 2층 언니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연히 칭찬을 받았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웃었을 뿐이었죠. 저는 2층 언니의 말대로 해맑은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 유독 엉뚱한 성격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오빠가 노골적으로 편애를 받기는 하였으나 저도 사랑을 안 받는 건 아니었고 부족함 하나 없이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살필 필요라든지 주눅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찌들지 않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던 아이였죠. 저는 공주라고 불렸어요. 제 이름이 권주인데 발음이 비슷해서 별명이 공주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애정이 가득한 느낌이었고요. 2층 언니는 저를 항상 얘 있잖아 거기 너 이렇게 불렀었던 것으로 기억을 나는데요. 저를 달리 부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멀리서 사는 친구 집까지 놀러 갔다가 귀가를 하던 길이었어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집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무서운 어떤 언니들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막 괴롭히고 있는 현장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딱 보니까 동급생 친구 한 명을 여럿이 괴롭히고 있는 모습이었죠. 놀란 제가 숨을 죽이고 그 옆을 살금살금 지나가려다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여럿에게 둘러싸여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2층 언니였거든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얼굴이 모욕감에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다른 언니들이 비웃고 조롱을 하고 있었는데 대략 내용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놀리는 것이었어요. 가난한 주제에 공부 좀 한다고 나대는 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나 뭐라나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앞으로 뛰쳐나가며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괴롭히지 마. 친구를 괴롭히는 건 아주 나쁜 짓이야. 이 꼬맹이는 갑자기 뭐야? 확 그냥 쥐어받고 싶게 생겼네. 야, 너 그냥 얌전히 가던 길이나 가라. 언니들한테 처맞고 질질 짜면서 집에 가고 싶니? 불량한 언니들이 저를 때리려는 신용을 했고 무서워진 저는 큰 소리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이 떠나가라 울었더니 주변의 이목을 끌게 생긴 것에 그 언니들이 당황하였죠. 그러더니 그제서야 저를 자세히 뜯어보았고요. 당시 저는 머리띠와 원피스 조합에 푹 빠져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옷에 반짝거리는 신발에 이런 것들을 보았는지 그 언니들이 저를 향해서 잘 사는 집 애 같다며 수근거렸어요. 그때 2층 언니가 목을 가다듬고 말했죠. 이 애 주인집 딸이야. 너희들 이 애를 괴롭혔다가는 큰일 나. 얘 부모님이 어떤 일 하시는지 알아? 너희들이 걸리는 그 즉시 끝이야. 단호한 목소리 앞에서 그 불량한 언니들이 주춤거리더니 이윽고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긴장이 풀린 제가 걸어가는 내내 훌쩍였죠.
2층 언니는 슈퍼에 들러서 저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습니다. 고마워, 언니. 돈도 없는데 나한테 아이스크림 사줘서. 너는 아주 순수한 의도로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 아무튼 진짜 해맑아서 참 좋겠다. 2층 언니는 저에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보였지만 정확히 그날 이후로 저를 부를 때 공주라고 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쩐지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어서 저는 멋대로 2층 언니를 제 친척쯤 되는 존재라 여기며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단독주택에서의 생활은 영원하지 않았죠. 친정이 그때 이사를 가게 됐었거든요. 무려 서울로 가게 됐었습니다. 이사를 간다는 것은 어린 마음에 무척 슬프고 서운한 일이었으나 서울로 가게 됐다는 건 아주 좋은 소식이라는 걸 알았기에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저에게 좋겠다라는 소감을 보내줬었죠. 그리고 그보다 더 자랑할 만한 일이 있었으니 서울보다 더 대단한 소식은 바로 미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미국에 정착을 하신 고모를 따라 거기를 한번 기웃거려 볼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고모부가 재미교포이셨고요. 세탁소를 할 때는 죽을 맛이었으나 피자집을 차린 후로 허리를 펴게 됐다며 고모는 좋아하고 계셨어요. 여유가 생기니 주변을 둘러볼 마음이 드셨는지 저희 가족이 미국행을 관심 보이자 조기 유학이니 뭐니 그런 소리를 저희 부모님께 해주셨고요. 그래서 준비를 마치게 되면 미국으로 건너가자고 이런 소리가 집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언니, 내가 서울 가고 그 다음에 외국에 가서도 언니를 안 잊을게. 그러니까 언니도 나 잊지 마. 알았지? 이사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가 아끼던 머리핀이나 인형 같은 걸 따로 상자에 모아서 그걸 2층 언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당시 제 딴에는 제일 좋은 선물을 주고 간다고 그렇게 굴었던 것이었죠.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한 채로 2층 언니가 상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너 아직도 외국을 무조건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왜? 외국은 미국이잖아. 같은 말 아니야? 우리나라가 아니면 다 외국이야. 미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나라 하나의 이름일 뿐이야. 너는 진짜 한결같이 해맑기만 해서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니? 하긴 네 미래가 걱정이 아니라 내 코앞 걱정을 해야 맞는 거겠지.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거야. 내 코가 석자이고 너는 알아서 잘 살 팔자인데. 언니는 공부를 잘하잖아. 대학도 잘 갈 것 같다고 어른들이 언니한테 막 그러던데? 대학에 들어갈 돈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네가 들었을진 모르겠지만 우리 집도 얼마 안 있으면 이사 갈 거야. 정말? 언니 집도 좋은 일이 생긴 거야? 아, 내가 맞춰볼래. 드디어 언니 집에 돈이 생긴 거구나? 맞지? 아니, 그 반대야. 돈이 없어서 이사를 가는 거야. 세상에는 돈이 없고 힘들어서 버티다가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는 거란다. 너는 모르는 세상이겠지만. 그래? 나는 언니가 공부를 잘하니까 앞으로 멋지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말이나마 고맙다. 이제 와서 하는 소리지만 동화 속 공주님처럼 동심을 지키면서 사는 네가 나는 부러웠어. 너를 처음 보자마자 했던 생각이 나는 네 나이 때 이미 철이 다 들어서 찌든 모습이었는데 너는 그렇지 않다는 게 신기하고 부럽다는 생각이었지. 사실 그동안 공주라고 불리는 너에게 질투도 났었어. 나도 너처럼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마냥 해맑게 자랄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싶어서 너무 괴롭기만 했었고 공부를 하다가 온 적도 많았어. 하지만 그런 내가 못났다는 걸 이제는 알아. 부잣집 아이인데도 나한테 심보 못되게 안 부리고 나를 잘 따라주면서 맨날 뭐 많이 갖다주고 내 편 들어주고 그렇게 착하게 굴어줘서 고마웠어.
공주야, 앞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잘 살길 바랄게. 2층 언니와의 작별은 꽤나 인상 깊었죠. 그 시절 낭만적인 감성이 살아있었다고 할까요? 풋풋하고 어설펐기에 순수했던 학생들의 마음이었습니다. 2층 언니는 멋져가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저에게 마지막이랍시고 속마음을 밝혀주었고 그것은 어렸던 저에게 감동적인 순간으로 남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의 장점은 계속 자라는 만큼 새롭게 많은 기억과 추억들을 쌓아가는 것이었겠죠. 지난 것들을 금방 다 잊고 새로운 곳에 몰두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설렘 가득하게 시작한 서울 생활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오빠가 비록 학업에 점점 더 집중을 못하고 있지만 대학 입시를 맞이하기 전에 미국으로 건너가면 만사 오케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무슨 놈의 미국인가요? 정말 믿지 못할 그리고 믿기 싫은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으니 슬프지만 그건 바로 저희 집이 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흔히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고 하는 그 소리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희 집이 폭삭 망해봤기 때문이죠. 저희 집이 상당한 부자가 아니고 어설픈 부자였기 때문에 한번 망한 것에 폭삭 주저앉아 버린 걸지도 모르겠네요. 설상가상 고모네도 그때 미국에서 사기를 당하시는 바람에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습니다. 사기도 생판 모르던 남한테 당하신 게 아니라 고모부와 오래 알고 지낸 분한테 당하셨어요. 한인들끼리 서로 감싸주고 끌어주면서 그렇게 잘 지내야지. 사기는 대체 왜 친단 말입니까?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충격으로 고모네는 저희 집을 도와주고 말고 그럴 상황이 전혀 안 되었고요. 다른 친척들도 저희 집 때문에 전부 다 타격을 입은 뒤였기 때문에 손을 더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느새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 평생 친정아버지를 위험 넘치고 단호하고 무섭지만 한편으로는 자상한 아주 능력 좋은 슈퍼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바였습니다. 늘 어른의 여유, 품격이 넘치는 분이었죠. 그러나 그랬던 아버지가 이제는 술병이 나신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나한테 이럴 수는 없는 거야. 현실을 비관하시며 도저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습니다. 인격의 주인이 술인 것처럼 보일 때도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힘든 나날이었던지 몰라요. 저는 형편이 넉넉한 집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렇게만 살아온 터였고 성격도 워낙 해맑고 나청적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변화가 와닿지 않았고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었건을 제가 인생에서 겉도는 기분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살아섰습니다. 사람이 수능을 못할지언정 어쩔 수 없이 적응은 해버리더라고요. 이럴 때 내가 공부라도 잘했으면, 만약에 내가 공부에 천재였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서울대라든지 다른 명문대에 갈 생각으로 희망이 가득 차 있었을 텐데. 이래서 어른들이 항상 공부, 맨날 공부 타령이었단 것을 나는 지금에서야 깨달았어. 환경이 어쨌건 간에 공부를 항상 잘했던 2층 언니가 자연스레 떠오르면서 옛날에 졸졸 뒤나 따라다니며 놀아달라고 하지나 말고 공부 하나라도 가르쳐달라고 그럴 것을 판단을 잘못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속이 쓰라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다 지난 일이었죠. 이제 와서 뭘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 집안이 쫄딱 망했던 때라 오빠는 그 핑계로 대학을 가지 않았고요. 이러한 부분이 저희 부모님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던 것 같네요. 이런저런 일자리를 전전하며 대충 돈을 벌었습니다. 얼른 정착을 못한 오빠였으나 어쨌든 놀지 않고 항상 몇 푼이나마 돈을 벌어오는 게 다행이었어요. 엄마는 애지중지 위하며 키워낸 당신의 아들이 고작 그런 일상을 맞이한 어른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에 무척 심란해하셨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가 크셨던 아버지 역시도 우울해하셨고요.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갔고 오빠가 수더분한 새언니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제서야 부모님도
완전하게 과거에 꿈꾸었던 것과는 다르게 오빠가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없으며 이 정도로 평범한 인생을 영위하는 것도 다행이고 감지덕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람이 포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더라고요. 분수를 깨닫고 그 분수에 자신을 맞추는 순간 분수의 장가지가 천해지더군요. 그렇다면 저는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나요? 최소한 저는 대학을 갔답니다. 학비 걱정이 별로 없는 전문대였고요. 그래도 제법 취업이 잘 된다고 장점이 널리 알려져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을 하자마자 정식으로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그렇게 시작하고 경력을 쌓아 나가고 그럴 작정이었습니다. 그게 원래의 제 계산이었으며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뜻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었죠.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퇴사 생각을 떠올려야만 했거든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임신을 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된 대상은 저랑 동갑이었습니다. 앞에 한 글자가 빠졌네요. 띠동갑이요. 저보다 12살이나 많았죠. 그 당시에 저는 이제서야 2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남편은 이미 30대 중반에 이른 나이였습니다. 부모님은 기함을 하셨죠. 세상에, 나이 차이가 얼마야. 우리 공주가 그런 도둑놈하고 결혼을 하겠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엄마는 도둑놈이 저를 낚아채 가게 둘 수는 없다고 하였으나 저는 제 뱃속에 있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고 남편에게도 이미 많이 의지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기에 꼭 결혼해서 잘 살겠다고 약속을 드렸었죠. 임신이라는 장벽 앞에서 결국 부모님은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한때는 걱정 하나 없이 천방지축으로 해맑게 공주님 소리를 듣고 살았던 자식이 성인이 된 지 그리 오래 지나지도 않아서 띠동갑 남자한테 시집을 가기까지 우여곡절이 너무 슬프도록 많았다는 생각이 드신 것인지 부모님이 몇 날 며칠을 씁쓸해하셨어요. 아버지는 당신 스스로가 죄인이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게 그냥 저의 팔자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우리 가족이 다 살아있고 건강하게 지낸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한걸요. 저는 씩씩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저를 향해서 정말 의젓하게 다 컸다고 부모님이 그러셨답니다. 남편이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부모님께서는 결혼 자체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셨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보다 너무 어린데다가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서 뱃속에 손주만 혼수로 딸랑 장만을 끝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몹시도 아쉬워하셨고요. 시아버지 쪽은 모르겠는데 확실히 시어머니 쪽은 저를 노골적으로 못마땅하게 보셨네요. 당신의 자랑스럽고 멋진 장남은 고작 저 같은 여자를 만나 결혼할 파자가 아닌데 뭔가 잘못되었다고 그러셨습니다. 남편보다 1살 많은 시누이는 멀리 지방에 살았습니다. 그쪽이 시누이의 시댁 고향 동네였거든요. 그리고 남편보다 6살 어린 시동생은 유일하게 집안에서 공부를 잘한 인물이었습니다. 원체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차분하고 집중력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이 집안의 기대주로 등극한 바 있었고요. 고등학교도 기숙사가 있는 되게 공부 잘하기로 소문난 학교를 나왔다고 그러던데 그때부터 집 밖에서 생활을 거의 해온 모양이었습니다. 대학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명문 대학교를 나왔는데 대학 시절에도 거의 학교 근처에서 자취 생활을 해왔고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름 있는 기업에 들어간 다음에는 또 그 근처에 자취방을 얻어서 지내왔습니다. 회사가 시댁하고 거리가 꽤 있었고 교통편도 안 좋았거든요. 아무튼 요지는 시동생이 집안에서 명실상부 최고 자랑거리였으나 워낙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유형이어서 그런지 가족들이 함부로 참견을 하지 못하는 인물이었고 제가 느끼기로는 살짝 조심스러워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딱히 두드러지게 잘난 것 하나 없어도 평범한 만큼 넉살 좋고 성격 만만한 장남이 자기 부모에게 가까운 자식인 건 당연한 일처럼 보이더라고요. 시누이는 엄청 멀리 살고 시동생도 따로 사는 데다가 여기는 독고다이 인물이고 그러니 사실 가까이 남은 자식이라고는 제 남편뿐이었고
유일한 며느리인 저는 어린데다가 집불 뭐 한 가지 있지도 않아서 굴려 먹기에 딱 좋았죠. 가만 보니까 이거 모양새 갖고 제가 시어머니라는 호랑이의 굴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뒤늦게 식은땀이 흘렀답니다. 되도록 채 잡히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일찍이 조심스런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제 나이대로 생겼는데 남편은 동안이 아닌 편이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중후한 맛이 있는 외모예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처음부터 남편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은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격이라든지 다른 요소들도 나이보다 감각이 젊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집에서 장남인데다가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또래보다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형님들하고만 일을 해왔거든요. 20대를 그렇게 보내면서 남편이 그쪽에 물이 들었더라고요. 실제로 남편의 친한 인맥들을 보면 전부 다 나이가 좀 있는 형님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저는 딱 20대 중반답게 당시에 입고 다녔었는데 남편은 패션이 40대였죠. 본인 취향이니까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디를 같이 다니다 보면 미묘한 수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희 부부를 향해서 불륜 관계 아니냐, 삼촌 조카 사이 아니냐 이런 시선이 날아왔어요. 저는 그런 시선을 받으면 멋쩍었고 싫었죠. 그런데 남편은 그런 시선에 울컥 화가 났다가도 금세 그게 다 자신의 능력을 부러워하는 시선들이라고 여기면서 흐뭇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나이 어린 여자 만나는 것만큼 남자로서 우쭐해지는 보람된 일이 어디에 있어? 남편은 공공연히 그런 소리를 잘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별다른 악이나 계산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 사람 자체가 말을 그냥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었고요. 저는 어렸을 때 워낙 먹고 싶은 음식들을 원 없이 다 맛보며 자랐던 그런 기억이 강했기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난 뒤에는 돈 때문에 음식 앞에서 망설여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의 크기와 제 수중에 있는 돈의 크기를 하염없이 저울질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면 적어도 먹고 싶은 음식 정도는 마음껏 사다가 먹고 싶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그때 임신 중이라서 더 그랬는데요. 요리 연습도 할 겸 여러 가지 반찬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주전부리들도 여러 개 사놓고 이러는 제 모습을 보신 시어머니께서 엄청 짜증을 내셨습니다. 눈치도 없으면서 어떻게 염치까지 없기야? 하나부터 열까지 이 지경으로 부족한 여자하고 우리 장남이 대체 뭐가 아쉬워서 결혼을 한 건지. 아휴, 나는 지금도 속이 답답하구나. 따지고 보면 제가 식비에 대단한 금액을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저 자신을 위해 먹거리를 사다 날라놓았다는 사실 자체에 열이 받으신 거였죠. 처음 한 번은 저도 되게 민망해져서 그냥 죄송하다고 그랬었는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니까 저도 할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잘난 점이 없는 것은 맞는데요. 대신에 저는 12살이나 더 어리잖아요. 그리고 임신한 며느리한테 왜 자꾸 이러세요? 배가 이렇게 남산만하게 자꾸 불러오는 며느리를 보시면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고 이런 마음은 안 드시나 봐요. 그런 마음이 안 드실 것 같으면 잔소리라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날 시어머니께서 속이 부글부글 끓으셨는지 얼굴이 빨개진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설마 제가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에게 제 흉을 엄청 보셨고요. 아주 그냥 따박따박 말대꾸하면서 자기 할 말 다 하더라. 보통 맹랑한 게 아니더라. 성질이 얼마나 드세든지. 하지만 남편은 어리둥절해야 할 따름이었죠. 남편은 시어머니께 제가 매사에 나서는 걸 싫어하고 조용조용한 성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어서 이런 것 같다고 주장하였죠. 몇 번 이런 일이 연달아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졸지에 가식적이고 계산적인 불려신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혀버렸답니다. 남편이나 저나 똑같이 이따금씩 머릿속에 생각이 직설적으로 튀어나가는 특징이 있었을 뿐인데
저만 버르장머리 없고 가식적이기까지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에 심란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다 맞춰주고 사니까 너는 좋겠다. 네가 뭔 놈의 능력 하나라도 있니? 우리 아들의 피를 빨아먹은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지. 시어머니께서 저를 향해 신랄하게 그러실 때마다 그 신부가 참 못되셨다 생각하면서도 내심 남편이 부러웠던 것도 같습니다. 어쨌거나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아까워서 며느리를 미워하시는 것이었으니까요. 살면서 집안에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없어 봤고 명목적인 부모님의 지지까지 받는 것 같아서 괜히 남편의 입장이 부러웠네요. 제가 딸을 낳은 이후에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더 못마땅해 바라보셨던 듯 싶기도 해요. 저는 딸이라서 더 좋았고 남편도 좋아했습니다. 요즘에는 TV에서 딸 바보니 뭐니 그런 아빠들이 나오잖아. 그런 게 인기던데 나도 그럼 이제 딸 바보 아빠를 해볼 수 있겠네. 좋은데? 남편은 정작 별 생각 없이 그런 소리나 떠들고 있었건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아들을 낳은 재주까지 없어서 집안에 오만 민폐를 다 끼친다고 보셨습니다. 너 둘째는 꼭 아들 낳을 거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지만 첫째는 딸이니까 둘째는 아들이면 더 좋겠네요. 좋겠다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필사적으로 그러야지. 너 혹시 딸만 낳은 유전자를 가진 건 아니지? 딸만 낳은 게 혹시 집안 내력이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친정 오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 조카도 남자애인데요. 너는 왜 그러니까 자꾸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네? 제가 뭐를요? 지금도 이것 봐. 그냥 얌전히 닥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두 마디만 하면 될 것을 뭐 그렇게 잘났다고 말대꾸라고 지랄이야? 딸을 낳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주제에. 시어머니의 생트집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드셔서 자꾸만 별별 것으로 다 못된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죠. 이제 저도 한 생명의 엄마가 되었으니 이런 걸로 울고 그러면 앞으로 나약해질 것 같아서 간신히 눈물은 꾹 참았습니다. 제가 오만 트집을 다 잡히고 잔소리를 듣고 지적을 받아도 눈물만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것도 싫었나 봐요. 언제부터인가 저를 두고 참 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반대로 쉽게 눈물이라도 보였으면 그건 또 그거대로 역시나 가식적이라며 욕을 하셨을 거면서 아휴 도대체 무슨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몰랐네요. 친정에는 결혼 생활에 애로사항 같은 건 전하지 않았어요. 띠동갑 남자하고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해버렸는데 괜히 또 친정에 힘든 이모 저모까지 알렸다간 제가 낯이 없어질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만만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리셨던 것인지 시누이까지 회유해서 함께 저를 갈구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죠. 엄마는 내가 모처럼 올라왔는데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전화로도 계속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이야기나 하시고. 엄마, 며느리가 아니라 엄마 딸한테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간만에 올라온 딸의 이야기나 좀 들어달라고요. 나도 힘든 일이 참 많아요. 시누이는 자기 시댁 근처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시누이 역시 시댁 때문에 골치를 앓았나 봐요. 자기 친정에 와서 하소연 좀 하고 싶은데 시어머니께서는 끝도 없이 제 흉만 보시니까 시누이가 참다가 결국 폭발했던 것이죠. 그리고 시어머니 또한 발끈하셨고요. 내가 네 하소연이나 들어주는 사람이니? 내가 이 나이 먹고서도 딸년 뒤치다꺼리를 해야겠어? 너야말로 엄마 말을 들어줘야지 그게 효녀잖아.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대판 싸우고 감정이 상해버렸단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누이가 맞이어도 아들이 워낙 편애받는 집안이라서 부모의 인정을 받는 자식 서열로는 꼴찌였습니다. 그러니 한계가 보였던 것이죠.
시누이와 틀어진 일을 두고도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화살을 돌리셨어요. 딸년도 멀리 사는데 이런 마당에 며느리가 잘 좀 하면 오죽 좋을까. 그런데 며느리라고 있는 것이 어떻게 센스 하나 없이 빵점짜리야? 너는 어리고 젊은 애가 왜 그렇게 사근사근하지도 못하고 재미도 없고 어쩜 그렇게 사람이 그러니? 저처럼 센스 하나 없고 애교스럽지 못한 여자한테 당신의 장남이 잘못 걸려들었다는 것이 결국은 본론이었고요. 그런데 저요, 진짜 억울했어요. 비단 띠동갑 나이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다 보면 살아볼수록 남편이 자기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게 사는 남자라는 게 느껴져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주장으로는 남편이 100% 손해인 게 이 결혼이었는데 저는 그거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네요. 제가 애기 데리고 어디 멋지게 유행하는데 좀 가자고 하면 남편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주차할 데 없어. 그리고 무조건 차 막혀. 맨날 그런 타령이었죠. 왔다 갔다 시간 아깝다. 가서 뭐하냐. 사람 구경이나 하고 끝이다. 애기들 데리고 가기 좋은 곳이라고 소문이 난 곳이 있어서 좀 가보려고 하면 애가 커서 기억도 못하는데 쓸데없는 짓을 한다면서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기억을 못하면 어때? 가서 사진 남기고 좋잖아. 사진첩을 들여다보기를 해. 전부 쓸데없는 짓이야. 낭비야, 낭비. 저도 한 동네에 사는 애기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거 하고 싶었어요. 대화에 끼고 싶었죠. 하지만 매사에 비협조적인 남편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만큼 돈이나 잘 벌면 모를까 그 정도도 아니었죠. 참고로 저는 아르바이트를 계속 틈틈이 했답니다. 항상 뭐 하나라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푼돈이나마 벌었습니다. 친정이 극심하게 고꾸라졌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인지 저는 돈을 안 버는 게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다니는 걸 두고 남편은 가게에 큰 보탬이 된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딸아이한테 예쁜 옷 한 벌 사주고 싶어서 벼르고 있다가 백화점에서 원피스를 샀어요. 대폭 세일 들어갔던 곳이었고요. 그런데 세일 가격표는 잘렸고 뭔가 적힌 그 가격표가 옷에 달려있던 걸 마침 시어머니께서 보셨습니다. 애가 얼마나 오래 입는다고 이걸 40만 원이나 주고 샀니? 너 죽고 싶어? 우리 아들의 피 한 방울까지 네가 다 짜내려고 그러는 거지?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당당하게 아르바이트 급여로 샀음을 알렸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이 장남의 월급을 그동안 착각해서 알고 계셨다는 것도 깨달았죠. 세전 금액으로 그동안 알고 계셨더라고요. 거기서 세금 다 떼야 진짜 수중에 떨어지는 금액이었는데 말입니다. 할 말이 없어지자 민망함을 또 제 탓으로 돌리시며 사태질까지 하셨습니다. 네가 사치하는 게 문제야. 너는 네가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왜 대가리에 그렇게나 허영심이 가득 차 있니? 내가 너 처음부터 아주 허영심 가득한 걸 알아봤었어. 제가 진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제 친정 원래는 잘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제가 울컥한 나머지 원래는 부잣집이었던 과거를 밝힌 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안 믿으셨고요. 제가 허풍이 심하다고 그러셨고 비웃으시며 사실 여부를 남편에게 확인하셨어요. 남편이 연애 때 들어서 제가 한때 잘 사는 집 딸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자 그래도 안 믿으시며 조롱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살다가 돈 잃은 사람들? 대반이야. 너만 특별한 것처럼 굴지 마라. 너는 상류사회의 그림자도 못 밟을 팔자야. 그런 쪽으로는 네가 눈길 한번 닿을 일이 없을게. 네 관상에서부터 보여 이거사. 반면에 우리 장남은 원래 같았으면 전문직 아가씨랑 선을 봐서 결혼을 했었을 텐데 네가 임신으로 우리 집안의 장남의 발목을 잡아버렸지. 으유, 이 못된 것. 저는 이제 질릴 대로 질려서
차라리 말을 말지 싶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남편이 되게 잘난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다고 여기시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마음에 안 차셨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얄미운 건 남편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발언을 두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어쩌면 전문직 여성과 결혼할 수도 있었지 않겠냐고 고작 그딴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저는 속이 답답할 때마다 그냥 이게 저의 팔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어났던 무렵에 모든 것이 완벽했으나 전부 다 잃은 뒤에는 일찍 결혼해서 한숨이나 푹푹 쉬고 시댁에 시달리면서 집안일하고 애 키우고, 이런 게 그냥 저에게 정해져 있던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 차라리 마음이 편했죠. 고작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냈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그랬는데 상대가 무려 의사라고 그랬어요. 듣자마자 저는 대단하고 멋지고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며, 그와 동시에 저에게 잘나디 잘난 의사 동서가 생기게 됐으니 이제는 끊임없이 비교나 당하겠구나. 난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의사 손아래 동서가 생기다니 눈앞이 아찔했네요. 호들갑 떠실 시어머니 쪽이 걱정이었지. 시동생은 워낙 무뚝뚝하고 자주 보는 일도 없으니까 아마 의사 동서도 제가 자주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건 다행이었고요. 원래는 간단히 인사를 와서 차 한잔 하기로 했었는데 그날 예비 동서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못 왔고 며칠 미뤄졌어요. 그런 김에 본격적으로 와서 저녁 식사를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요. 저에게는 안 좋은 것이었습니다. 네가 상 좀 차려내봐라. 시어머니의 지시를 받았거든요. 당시에 집안일을 요새 너무 많이 했더니 손이 아파서 안 된다는 핑계를 대셨어요. 지인분들하고 화투를 치시다가 다투시는 바람에 그 난동의 손목을 삐끗하셨다는 걸 모두가 알았는데 말입니다. 어휴, 진짜 제가 또 그냥 말을 말자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네요. 마침 친정 부모님이 손녀가 보고 싶다고 하셔서 2박 3일간 친정의 아이를 맡기게 된 날짜와 겹쳤기에 어차피 저로서는 거절할 도리도 없고 해서 제가 상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또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당신 시간도 많고 이참에 갈고 닦은 요리 실력이나 뽐내면 좋잖아. 저를 두둔해 줄 거라는 기대조차 안 됐네요. 당일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고요. 그거 바리바리 시댁으로 날라다가 마무리는 거기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헷갈리고 확실하지 않은 게 있어서 적어놓은 메모를 자꾸 보면서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기어이 또 잔소리를 날리셨죠. 너는 대체 언제쯤 돼야 똑부러지게 부엌일하는 모습을 보여줄래? 그런 건 어렸을 때부터 눈으로 보고 자연스레 익혔다가 손으로 옮겨가는 건데 너는 그게 안 됐어. 감이라는 게 없어. 완전히 맹추야. 저는 어렸을 때 부엌에 갈 일이라고는 냉장고를 뒤질 때뿐이었던걸요. 식탁도 조리 공간하고 떨어져 있었고요. 너는 또 그 타령이니? 누가 보면 네가 진짜 부잣집 아가씨 어디 공주님이라도 됐던 줄 알겠다. 이 정신 나간 허풍쟁이. 어휴, 너는 제발 입이나 닥쳐라. 저 주둥이를 꿰매버리던지 해야지. 열불이 터졌으나 이게 어디 하루 이틀 일인가 싶어서 꾹 참았네요. 약속 시각이 거의 다 되었을 무렵 저도 다 차려냈고요. 시동생하고 예비 동서가 왔길래 최대한 다소곳하게 인사를 드렸고 얼른 국을 뜨러 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금세 뒤따라 오셨던 거예요. 마지막 점검이라도 하시려는 듯 식탁 위를 보시더니 갑자기 경악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너 갈비찜 안 했니? 분명히 준비할 거 목록에는 있었잖아. 그런데 어머님이 목록에서 지우셨잖아요. 그거 보고 저는 준비 안 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보통 화가 나신 게 아닌 것 같길래 겁이 난 제가 얼른 적힌 목록을 찾았죠. 갈비찜 글자에 작대기가 그어져 있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신 시어머니께서 더 화가 나셨어요.
이 정신 나간 거사. 내가 두부조림은 안 해도 되겠다고 하는 소리 못 들었어? 두부조림 글자를 지어놓는다는 걸 바로 밑에 적힌 갈비찜에다가 잘못 줄을 즉즉 그은 거라고. 너는 왜 그런 생각도 못하니? 알아서 짐작을 그렇게 했어야지. 어떻게 갈비찜을 준비를 안 해? 너 사회 부적응자야? 저한테 윽박을 지르셨는데 저는 대꾸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와 별로 대화를 나눌 게 없었는지 금세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부엌으로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뒤를 돌아보신 시어머니께서 어색하게 웃으시며 별일 아니니까 얼른 앉으라고 예비동서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셨어요. 하지만 동서의 시선이 저에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낯이 익어서요.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말투는 설마 공주? 맞네, 공주? 이제 보니까 얼굴이 공주야. 예비 동서의 외침을 듣고 나서 저도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이층 언니? 그래, 나야. 공주야, 나 윤채 언니야. 발음이 비슷해서서 그런지 네가 나를 이층 언니라고 불렀었지. 그래, 맞다. 기억이 나네. 너를 어떻게 여기서 보니? 세상에나, 예비 동서가 그 옛날 2층 언니였던 거예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고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저보다 훨씬 더 어리둥절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요. 공주라니? 그보다 둘이 알던 사이예요? 네, 저희 집이 예전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었고 불화가 극심했었는데 그 힘든 시기에 많은 도움을 줬던 고마운 집의 딸이 여기 공주예요. 이름이 권주인데 워낙 사랑만 받는 부잣집 딸이라서 공주라 불렀었죠. 저도 공주라 불렀고요. 제 인생에서 최고로 은인이에요. 말하다 보니까 지금 눈물이 날 것 같네요. 1층 언니는 저와 포옹을 마친 뒤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시동생은 놀라서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죠.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워낙 똑부러지고 진중하고 냉철한 언자가 2층 언니인데 사귀면서 눈물은커녕 우는 소리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여자가 저를 보자마자 엉엉 우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고 시동생이 말을 해줬죠. 언니가 결국 의사가 됐던 거구나. 대단하다. 역시 해낼 줄 알았어. 그 이후로 우리 집도 사실 잘 풀렸거든. 그런데 공주 너는 미국에 가서 호화롭게 살 줄로만 알았건만 아니었던 거야? 인사를 드리러 온 자리고 뭐고 2층 언니는 이제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질문은 저에게 하면서 날카로운 눈빛을 시어머니를 향해 보냈거든요. 제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똑똑한 2층 언니는 단박에 파악을 마친 뒤였고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이 망했다는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간단히 대답을 해줬는데 2층 언니는 살벌하게 시부모님과 시동생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는 사이라니 정말 놀랍고 인연인가 보네요. 한 집안 사람이 될 인연. 그쵸? 시어머니께서 상황 파악에 들어가시고 진땀을 빼셨으나 2층 언니의 표정은 싸늘하게 시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무시한 채 시동생에게 말했죠.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야? 지금 나더러 이런 집안에 시집으로 오라는 거야?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웃어? 자기야 왜 이래? 시동생은 항상 무미건조하고 아쉬울 게 없어 보이는 사람 같았는데 2층 언니한테 쩔쩔매면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을 하더라고요. 어느 쪽이 더 많이 사랑하고 매달리고 결혼을 원하는지 그것만 봐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께서는 죽을 맛이었죠. 옛날부터 똑부러졌던 2층 언니는 여전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존재가 구박이나 받고 있는 이런 집안인데 내가 너랑 결혼을 할 것 같니? 야, 꿈도 꾸지 마. 그리고 공주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 이상한 앞치마 당장 벗어.
만난 김에 회포나 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정말? 나 스테이크 먹고 싶어. 공주한테 딱 어울리는 메뉴네. 가자. 최고로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나 썰자. 그리고 저도 많은 일을 겪었으나 어렸을 때 그 기질이 여전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용케 스테이크라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시동생은 2층 언니를 붙잡으며 현관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니께서는 쓰러질 듯 휘청거리셨고요. 그러더니 다 당신의 잘못이라며 외치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랑 2층 언니는 홀가분하게 나가버렸죠.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정말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는 제 지난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이튿날에 저희 부모님과 오빠를 만나기도 했답니다. 신기하고 감동적인 재회였죠. 그리고 이 재회의 완전한 전세 역전을 이뤄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제가 진짜 공주님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한 단계 높여서 여왕님처럼 모시겠다는 뜬금없는 소리를 해왔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앞에서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지. 한번 심술을 부리고 나니까 그 심술이 계속 커져서 나도 모르게 그랬나 봐.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안 그럴 테니까 네가 천사처럼 마음을 좋게 써줄 수 있겠니? 응? 내가 이렇게 간절히 빌게. 제가 진짜 부잣집 출신이었다는 걸 의심해서 그건 역시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글썽이셨는데요. 당연히 시동생 때문이었죠. 시동생은 자기 가족들한테 정이 별로 크지 않는 인물인데 정말 사랑하는 여사를 자기 모친 때문에 놓치게 생겼으니 머리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이 결혼 못하면 평생 가족들과 영 끊고 살겠다는 무서운 선언을 해버린 뒤였어요. 그리고 시동생의 성격상 전혀 농담이 아니었죠. 그리고 집안에 의사가 들어오느냐 마느냐 그것은 순전히 이제 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에게 쩔쩔매면서 말 한마디도 무척이나 조심스럽게 건네는 걸 보자 정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부담스럽긴 해도 싫은 기분은 아니었네요. 2층 언니는 일 욕심만 강할 뿐 결혼 욕심은 원체 거의 없는 인물이었고 그래서 결혼을 서두를 필요 따위 전혀 없다고 했어요.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전세 역전된 이 상황을 제가 실컷 즐겼으면 좋겠다고 해주었죠. 그런 말까지 들었으니 이제 저는 마음 놓고 편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한번 잘 풀리면 줄줄이 잘 풀리는 법인지 아르바이트를 해온 곳에서 저보고 근무 시간은 비슷하게 가지만 받는 돈은 훨씬 많은 조건으로 정직원을 달고 일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에 이게 웬 떡인가요? 그리고 본인도 의사가 됐으며 집안의 경제 상황도 무척이나 풍족해진 2층 언니가 작정을 하고서 은혜 갚은 까치 역할을 하느라 아주 몸들 바를 모르는 나날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도 제게 소중한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전하고 싶어 청취자가 아닌 사연자로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제겐 20살 터울의 언니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선 40이 넘은 나이에 저를 낳았으니 저는 사실상 집에서 금지옥엽으로 길러진 아이나 다름없었죠. 특히 저희 언니는 저랑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터라 제게 거의 엄마였어요. 엄마는 식당 일로 바쁘셨고 아빠는 버스회사 청소일로 쉬는 틈이 없었으니 제 밥을 챙겨주고 학교 준비물들을 준비해주고 학부모 상담을 가주는 건 모두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야근을 하고 돌아와도 꼭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 마탕이나 소시지 야채볶음 같은 반찬들로 밥상을 차려주곤 했어요. 또 과외나 학원을 갈 형편이 없었던 제게 공부도 직접 가르쳐 주었고요. 그런데 언니는 공부를 시킬 땐 유독 좀 엄했습니다. 다영아, 오늘 아침 다영이가 수학 문제 한 장, 영어 문제 한 장 풀기로 했는데 지키지 못했잖아. 얼른 하고 자. 언니, 나 귀찮고 졸린데. 안 돼. 이건 다영이 네가 하기로 약속한 거잖아. 하고 자. 아마 언니는 제가 공부를 잘해 무시당하지 않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언니 성화에 못 이겨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 외에도 언니는 제게 참 엄마 같았어요. 언젠간 제 보드가드이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남자애와 싸워 코피가 터져 집에 들어온 날이었어요. 제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엉엉 울자 언니는 그 길로 길길이 날뛰며 학교로 찾아갔죠. 여자의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요? 당장 사과하세요. 언니는 그렇게 학교를 뒤집어 놓았어요. 그 이후로부턴 절 놀렸던 아이들조차 쉽사리 절 건들지 못했어요. 제겐 언니가 든든한 백이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수호천사였습니다. 허나 나중에 들은 거지만 언니도 인생에서 나름의 힘든 굴곡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언니가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오빠는 요새 말로 얼굴이 되게 반반한 오빠였어요. 허우대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항상 진한 향수 냄새를 뿌리고 가슴팍이 보이도록 풀어헤친 푸른색 셔츠를 입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언니와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 그 오빠가 좋았어요. 제게 잘해주었거든요. 아, 네가 우리 다진이 동생 다영이구나. 예쁘게 생겼네.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그래, 오늘은 우리 다영이 먹고 싶은 거 먹자. 너 저번에 짜장면 먹고 싶다고 했잖아. 응, 좋아. 나 짜장면 먹고 싶어. 짜장면 사줘. 그 오빠는 여러 방면으로 다정했고 또 그 오빠가 오면 먹을 걸 많이 얻어먹을 수도 있었는데 넉넉지 않은 형편이어서 그런지 내심 그것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빠와 언니가 만날 땐 같이 껴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척 눈치가 없는 행동이었지만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나중에 그 오빠가 언니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폈다 하더라고요. 무려 그것도 4년이나 언니를 속여가며 언니는 그 일로 깊은 배신감을 느껴 1년간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하며 혼자 소가리를 했대요. 하지만 어렸던 전 그때 언니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건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그저 우리 언니는 행복하고 웃음 많고 강한 사람인 줄만 알고 살았어요. 언니는 유일하게 제 어린 시절을 밝혀주는 가로등 불빛 같은 사람이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전봇대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언니는 처음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영아, 이 사람은 나를 많이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언니를 이해해주는 사람? 어떻게 이해해준다는 걸까? 어떤 사람일까? 저는 궁금해졌어요. 처음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은 별로 대단할 것 없어 보였어요. 전 남자친구에 비하면 배도 퉁퉁 나와 있었고 향수 냄새도 없었고 왠지 모르게 언니가 아깝단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내심 속으론 얼른 언니가 저 사람이랑 헤어지길 바랬어요. 언니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언니는 새로운 남자친구와 정말 깊이 관계를 이어갈 모양인지 이 사람에게 사랑한단 말도 하고 엄마 아빠에게도 그 사람을 보여주더라고요. 아이고, 사람이 참 성실하고 착해 보이네. 어서 와요. 집에 먹을 게 별로 없어서 어쩌나. 차린다고 차리긴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바쁘신 와중에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다진이랑은 얼마나 만났다고? 지금 1년 되어 갑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고요. 그렇구나. 둘 다 나이도 적지 않으니 잘 되었으면 좋겠네. 언제든 집에 놀러와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맛있는 밥 한 끼는 해줄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글서글하게 웃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는지 엄마 아빠는 만족해하는 듯 했어요. 다영아, 이번에 데려온 다진이 남자친구, 너 보기에도 정말로 괜찮지 않니? 저번에 만났던 애는 날티도 나고 어딘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에 만나는 남자는 사람도 성실해 보이고 예의도 아주 바르더라.
엄마, 얼마나 봤다고 그런 말을 해? 아직 한 번밖에 안 만나봤잖아. 당연히 지금에야 좋은 모습만 보이지. 사람 진짜 모습은 모르는 거야. 전 당시 교복을 입고 있는 꼬맹이였는데 그 모습이 퍽 보기 불편했어요. 언니를 그 사람이 빼앗아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리 언니인데, 내 언니인데 아무도 공유하고 싶지 않은 언니를 그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도 괜히 그 사람 험담을 했고 언니에게 퉁퉁거리기도 했죠. 언니, 그 사람 웃을 때 이빨에 뭐가 낀지도 모르고 웃어. 알아? 또 배도 나왔고 너무 아저씨 같아. 실제로 언니랑 나이 차이도 꽤 나잖아. 난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 언니, 그냥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돼? 그러면 언니는 다정하게 웃으며 제 머리칼을 귀 뒤로 넘겨주며 말했어요. 다영아, 사람은 겉모습이 다가 아니야. 진훈 씨는 정말 날 사랑해줘. 그리고 언니는 다영이 너도 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하지만 전 그 말에 이렇게 생각했죠. 언니를 사랑한다고? 언니를 사랑하는 건 난데. 제가 언니를 사랑하면 더 사랑했지. 겨우 언니를 1년 만난 그 남자가 뭘 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엄마 같은 언니는 그런 절 이해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때 언니의 남자친구였던 형부는 제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자기가 사놓고 어디서 영화표를 구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제게 영화표도 선물해주며 무척 잘해주려 노력했습니다. 다영아,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 언니가 그러는데 다영이 요즘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다며? 언니가 얼마나 네 자랑을 하는지 몰라. 가끔 영화도 보면서 쉬엄쉬엄 무리하지 말고 공부하고. 알았지? 아,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시큰둥하게 반응하며 그 영화표를 받곤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철이 없던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대학이니 뭐니 수능 입시에 치여 살았지만 언니가 그 남자와 헤어지길 바랬죠. 그리고 가끔은 교회에 나가 몰래 언니와 그 남자가 헤어지게 해달라 빌기까지 했어요. 하나님, 언니와 그 사람은 어울리지 않아요. 제발 헤어지게 해주세요. 네? 저한텐 언니밖에 없다고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생각할 땐 언니랑 이 사람이 결혼하면 언니 인생이 완전히 불행해질 것 같단 말이에요. 부디 그 사람에게 다른 여자가 생기든 언니가 다른 남자가 생기든 해서 완전히 서로 안 보는 사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램프 요정 지니도 3가지 소원만 들어주는 마당에 원래 하늘은 인간의 소원을 다 들어주지 않잖아요. 언니는 그 남자와의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진훈 씨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말? 아이고, 이게 무슨 경사니. 잘 됐구나, 다진아. 네 나이가 적지 않아 엄마가 걱정이 많았는데. 세상에. 이 사람 무슨 이런 좋은 날 울고 그래. 좋으니까 그러죠. 얼마나 좋을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다진아, 그럼 언제 결혼식 올릴 예정이니? 저희 내년 4월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잘 됐다. 아주 잘 됐어. 다영이 너도 언니가 드디어 시집 간다니 좋지? 좋다 마다요. 당연히 좋겠지. 그 아이가 다영이한테 좀 잘해줬어요. 얼마나 어여뻐 해주던지. 보는 내가 흐뭇했는데 너무 잘 됐다, 다진아. 전 별로 안 좋아요. 언니, 결혼하지 마. 언니 결혼하면 후회할 거야. 다영아, 언니 결혼하는 거 난 싫어. 언니와 부모님에겐 축복 같은 일이었지만 제 입장에선 언니가 그 남자에게로 영영 가버리는 길이었죠. 어찌나 언니가 원망스러웠는지 전 언니가 결혼한다고 말한 날 싫다며 결국 하지 말라는 말을 입 밖에 내보내고 말았습니다. 순간 언니의 눈이 엄하게 변했지만 전 아랑곳 않고 모진 말을 쏟아내게 되었죠. 언니, 그 사람이 왜 좋아?
솔직히 나이도 언니보다 많고 가진 것도 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잖아. 심지어 그 사람 고작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무슨 미래가 있어? 언니 애가 나중에 아빠 직업 알면 자랑스러워 하겠어? 그만 못해? 너 오늘 같은 날까지 꼭 이래야겠어? 언니의 목소리가 커진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언니도 그날은 참지 못하겠는지 처음으로 엄마 아빠 앞에서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그때가 돼서야 저도 멈췄지만 언니는 방 안에 들어가 제 말에 속이 상했는지 우는 듯 했습니다. 저도 언니에게 상처를 준 게 내심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났지만 사과할 용기는 없었어요. 그렇게 언닌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아직도 언니의 결혼식 날이 기억이 나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웃는 언니와 언니를 사랑스레 바라보던 형부, 언니를 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콕콕 찍던 엄마와 늙은 아버지, 마지막으로 교복을 입고 불퉁한 표정을 짓고 있던 저. 참 가관이었죠. 언니가 행복하길 바래주기는 망정 뺏겼다고 생각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언니는 저의 가장 끔찍했던 상상대로 제 곁에서 떠나 독립하여 형부와 새 살림을 차렸고 전 남몰래 언니의 빈자리와 언니의 냄새가 배인 베개를 끌어안으며 언니를 그리워했죠. 언니는 하루에 한 번씩 제게 꼭 전화를 하여 제 안부를 물었지만 전 그때마다 퉁명스레 전화를 받았고요. 하지만 시간이 변하면 관계도 변하듯 저 역시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집을 떠나게 되었고 언니와는 물리적인 거리가 생겼어요. 언니는 저의 대학 생활을 참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전 조금 매정하고 쌀쌀맞은 태도로 언니의 전화를 받곤 했어요. 다영아, 수업은 잘 듣고 있어? 친구들은? 괜찮아. 근데 언니, 나 이제 수업 들어가 봐야 하는데. 그래? 그럼 좀 이따 수업 끝나고 언니한테 전화 줄래? 수업 끝나고선 친구들이랑 조금 이따 만나기로 해서 전화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나중에 하면 안 돼?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아쉽다. 알겠어 그럼. 다영아, 항상 몸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무슨 일 있으면 언니한테 언제든지 연락해. 전 대학의 새내기 생활과 세상이라는 공간에 첫 발걸음을 디딘 만큼 그 자유에 취해버렸어요. 처음 생긴 남자친구와 대학 문화, 알싸한 술,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들뜨게 했어요. 언니가 서운해할 걸 알면서도 연락도 조금씩 피하게 되었고 제게 주는 자극들을 받아들이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언니를 다시 만나게 된 건 거의 1년 만이었어요. 대학교 시험 준비로 도서관에서 자료들을 뒤적거리고 있을 때 형부에게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지금 좀 병원으로 와달라고 언니가 처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말이었죠. 왜 집이 아니라 병원이지?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언니가 임신 상태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출산 예정일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일단 형부가 알려준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형부는 언제나 그랬듯 여전히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잘 지냈냐고 살뜰히 제 안부를 물었죠. 하지만 어딘가 형부의 얼굴엔 그늘이 져 있었어요. 그리고 형부는 언니가 병실에 있다며 들어가기 전 제 손을 잠시 붙잡으며 너무 놀라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놀라지 말라고요? 그게... 제 가슴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어요. 형부를 따라 들어간 병동 한 구석엔 커튼이 쳐져 있었고 언니가 누워있더군요. 언니의 옆엔 이름 모를 기계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언니는 그 기계들 사이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 그런 언니를 보고 잠시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가까이서 다가가 본 언니는 병색이 완연했고 곧 부러질 나뭇가지처럼 너무나 빼빼 말라 있었습니다. 언닌 제가 온 걸 확인하곤
힘겨운 몸으로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허연 입술로 방긋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다영이 왔구나. 언니가 왜 이런 차림으로 있어? 언니 왜 여기 있는 거야? 다영아, 언니가 다영이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 언니는 제게 그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도저히 울지 않고 들을 수는 없는 이야기를요. 언니는 6개월 전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했어요. 병명은 간암이었어요. 만성 간염으로 시작되었던 게 점점 진행이 되어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했어요. 믿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언니가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아이를 낳을 생각에 행복한 미래만 그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언니의 전화를 피했던 때가 언니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였어요. 언니는 제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갑자기 죽음을 앞두게 되었다고, 그래서 두렵다고. 전 언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도저히 의연해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는 언니를 혼자 두었다는 죄스러움에 언니를 안고 한참을 끄끄거렸어요.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어. 미안해. 다영아,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언니, 남은 인생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너랑 이 사람이랑 행복하게 보내다 가고 싶어. 그러니 너무 울지 말아줘. 언니 위해서. 알았지? 언니. 근데 우리 다영이 결혼하는 것만큼 내가 꼭 보고 가려 했는데 못 봐서 어쩌나. 아쉬워서 어떻게 눈을 감지?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의연하려 했던 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버렸습니다. 저와 언니는 서로를 안고 엉엉 울고 또 울었어요. 언니는 그 와중에도 절 토닥이며 괜찮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와 아빠도 통곡을 하셨습니다. 허나 언니는 망가져가는 몸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죽어가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했어요. 엄마, 아빠, 여보, 우리 다영이 잘 챙겨주세요. 알았죠? 우리 다영이 아직 어리니까 꼭 내 몫까지 부탁해요. 언니. 그리고 언니는 언니의 말처럼 정말이지 곱고 나비의 날갯짓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살다 한순간에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게 엄마였어요. 저에게 열을 주고도 하나를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그런 엄마요. 저는 언니를 보내고 나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인생에선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전 그때까지 소중한 사람을 잊는다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언니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이렇게나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한 일인지,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큰 건지, 뭘 먹어도 맛이 없었고 다른 대학 동기들처럼 사회로 나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의욕도 없었고 그 어떤 것도 제겐 의미가 없었어요. 전 매일매일 술을 마셨고 그러다 잠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제 상태의 심각성을 먼저 인지한 건 다름 아닌 부모님도 아니고 형부였어요. 집에 굴러다니는 수십 개의 술병들을 보곤 제 손을 끌었습니다. 안 되겠다. 정신과로도 가야 해, 처제. 이대로면 큰일 나, 응? 가기 싫어요. 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처제, 안 된다니까. 형부는 제 손을 잡고 결국 억지로 정신과로 데려갔습니다. 싫다고 발버둥치고 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 치는 절 없다시피 하여 데려간 정신과였어요. 저는 그곳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약도 처방받았어요.
하지만 상실감이 너무 컸던 건지 약은 먹지 않았고 그저 다시 술로만 연명했습니다. 머릿속엔 언니를 따라가고 싶던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해서는 안 될 선택까지 했어요. 생각해보면 술김에 저지른 짓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저희 부모님이 그걸 발견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언니를 잃으신 상실감도 추스리지 못하셨을 텐데 저까지 그랬다는 걸 알면 버티지 못하셨을 테니까요. 다행히 형부가 제 상태가 걱정되어 집에 들렸다가 절 발견하곤 급하게 119를 불러 목숨을 건질 수 있었으니 형부가 제 생명의 은인이었죠. 처제, 내가 당분간 처제 집 주변에 살 테니 언제든 힘들면 나한테 연락해야 해. 알겠지? 형부는 정말 제 주변에서 끊임없이 절 살펴주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몇 달을 입원하고 나와 조금 상태가 괜찮았을 때에도 계속 안부를 챙겼고 제가 술독에 빠지지 않도록 집에 있는 술병들은 모조리 치우곤 했어요. 입맛을 한번 잃은 이후로 밥을 잘 챙겨 먹지 않으니 음식을 직접 해서 챙겨주기도 했고 혹여나 제 안색이 좋지 않으면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정말로 형부 본인도 자기 마음을 추스리기 힘들고 바빴을 텐데 그보다 저를 더 염려하고 신경 써준 것이었죠. 처제가 이렇게 좋아진 거 보면 언니가 참 하늘에서 좋아할 거야. 처제가 언니를 사랑했던 건 언니가 그 누구보다 알고 있어. 그러니 언니에게 미안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 가지지 않아도 돼. 제가 언니에게 가지고 있던 죄책감이 심하다는 걸 어찌 알았는지 어느 날엔 저런 말로 절 위로해주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형부의 그 말 한마디로 마음의 짐이 내려간 듯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병이 정말 나은 건 형부 덕분이었어요. 저를 깊게 공감해주고 가까운 곳에 살았던 사람이 형부였던지라 형부는 자주 저를 만나주었고 저와 언니를 보러 많이 가주었어요. 저는 그렇게 형부에게 많이 의지했고 언니가 그리울 때면 형부에게 전화를 해 언니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상실의 아픔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저도 대학에 다시 복학하여 다른 아이들처럼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난관은 또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바로 돈이었어요. 학비를 내고 나니 돈이 없었어요. 그동안은 언니가 지원해주기도 했지만 이젠 온전히 제가 책임져야 했으니 부족할 수밖에요. 그래서 부모님께 손 벌리지 못하고 턱없이 부족한 돈으로 정말 열악한 고시원에 살고 있었어요. 고시원 시설은 너무 열악해 겨울엔 너무 추웠고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샤워도 잘 못했어요. 아줌마, 저 전기담요라도 쓰면 안 될까요? 너무 추워요. 안 돼, 학생. 내가 말했잖아. 그거 불나면 학생이 책임질 거야? 전기담요 절대 안 돼. 그러면 따뜻하게 해주시지. 여기가 뭐가 추워. 남 덥기만 하던데. 불만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요. 주인 아주머니는 참 냉정했고 그때마다 부모님께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 솟아올랐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걸 알기에 겨우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런데 형부가 나중에 그걸 알고선 왜 말하지 않았냐고 심하게 꾸중했어요. 처제, 언제 이사를 간 거야? 간다면 간다고 말을 해야지. 그 집에 갔더니 처제 없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죄송해요, 형부. 이거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처제 자취방 하나쯤은 구할 수 있을 거야. 일단 이걸로 방 마련하고 돈은 천천히 갚아. 알았지? 아니에요. 여기 살만해요. 정말 안 주셔도 돼요. 여자 혼자 고시원에서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 이거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언니가 주는 거야. 언니가 내가 널 살펴주라 했으니까. 형부는 거절할 수 없이 그런 말을 하며 돈을 주었고 전 형부 덕분에 춥고 배고픈 고시원에서 벗어나 자취방을 하나 얻을 수 있었어요.
형부, 고마워요. 쑥스럽고 민망하여 길게 보내지 못하는 그런 문자 하나에도 형부는 그저 잘 살라며 그게 언니를 위한 거라고 답장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간히 용돈도 보내주었어요. 제가 행여나 거절하면 언니에게 해주고 싶은 만큼 해주는 거라며 끝내 저를 설득시키곤 했어요. 저는 형부의 그런 배려로 힘들지 않게 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쳤고 취업 준비도 잘하여 턱하니 안정적인 회사에 붙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더 이상 형부도 처제 관계도 아니었지만 언니로 묶여진 인연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연은 깊어졌어요. 형부는 제게 언니 대신인 사람이었고 언니만큼 제게 잘해주는 사람이었고 형부 앞에선 언니를 마음 놓고 생각하고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좋았어요. 하지만 전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형부가 다른 여자를 만나 재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언니가 조금은 섭섭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형부가 혼자인 게 조금은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형부는 끝내 재혼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여자들은 형부에게 마음을 주고 건네기도 했지만 형부는 혼자인 걸 선택했어요. 전 그런 형부를 보며 왜 정말 하늘은 우리 언니를 이렇게 빨리 데려간 걸까? 조금만 늦게일 수는 없었을까? 이 두 사람을 왜 떼어놓으신 걸까? 원망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형부 덕분에 또 사회생활도 잘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고 시간이 흘러 어느새 저도 30이 되었어요. 제가 30이 되자 형부는 제게 좋은 남자들 주변에 없냐며 선자리를 봐줄까 묻기도 했어요. 아니에요, 형부. 뭐 인연이라면 자연스레 만나지겠죠. 아직까진 결혼 생각 없어요. 그런데 정말 말이 씨앗이 되었는지 인연이 나타나긴 하더군요. 그때까지는 그 인연이 제 인생 최악의 인연이라는 걸 몰랐지만요. 제 인연은 저희 회사에 들어온 동료였어요. 당시 저는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외국에서 유학도 하고 좋은 대학도 나온 소위 엘리트였어요. 거기다 허우대까지 괜찮아 여직원들 몇몇이 탐내기도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일에 대해 물어볼 게 있다며 주말에 만나자 제게 다가왔죠. 만나면 만날수록 그 친구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따뜻했고 무엇보다 설레었어요. 대학교 때 느꼈던 설렘과는 다른 설렘이었어요. 편안한 가운데 느끼는 설렘이었죠. 더군다나 저와 다르게 학력도 재력도 집안도 어디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모든 게 완벽한 이 남자는 제겐 정말 복권처럼 느껴질 만큼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어찌되었든 저는 이 사람과 6개월 연애 끝에 더 판단할 것도 없다 생각하며 결혼을 결심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언니 없이 비어있던 삶에 들어온 나의 새로운 가족이자 나의 남편이 정말이지 올곧고 좋은 사람이라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아주 찰석같이요. 하지만 제가 믿었던 게 결국 한남 모래성이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3개월쯤 되었을 때예요. 그 전부터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화를 저에게 풀기 시작하더라고요. 상사에게 조금만 구박을 받고 와도 그게 모두 저 때문이라는 듯 네가 아침을 안 차려줘서 어쨌다로 시작해서 잠들 때까지 절 들들 볶았어요. 당신 요즘 왜 이리 게을러? 남편 일하러 나가는데 밥도 안 차려? 미안해요. 내가 깜빡했어요. 어제 너무 늦게 자는 바람에. 아니, 당신 하는 일이라곤 고작 집에서 영어 번역하는 잡일인데 그게 힘이 들어서 남편 밥 주는 걸 깜빡해? 여보, 내가 미안하다 했잖아요. 오늘은 그만해요. 뭘 그만해. 난 당신 때문에 오늘 회사 지각해서 욕까지 얻어먹었는데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아? 심지어 그 새끼가 후배들 다 있는 앞에서 쪽을 줬다고. 앞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부터 차려놔. 알겠어? 내가 밖에서 아침 때우고 들어가지 않게 하라고.
한 번만 더 이러면 이혼이야. 처음엔 이 사람이 정말 많이 힘들구나. 내가 감싸줘야겠다 생각했어요. 부부 관계라는 게 원래 어려운 거니 잘 헤쳐나가보자 싶었고요. 그런데 점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서더라고요. 제가 깜빡 잊고 아침을 안 차리거나 옷을 안 다려놓으면 왜 이렇게 칠칠 맞냐, 너 이런 애였냐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나중에는 화가 나선 저랑 결혼한 걸 후회한다는 말까지 했어요. 당신 말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말 좀 가려해요. 당신이 행동 똑바로 하면 내가 심하게 나가지 않지?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잔소리 좀 몇 번 했다고 손을 올리더군요. 여자가 말 더럽게 많네. 거참 조용히 하라니까? 저는 남편이 손을 올렸다는 사실과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핍 없고 그림자 없어 보이던 이 사람이 사실 밖으론 착하고 인성 좋고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뿐 사실은 개차반이었던 걸 결혼 후에야 알게 된 거죠. 저는 울면서 형부에게 달려갔어요. 늙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하면 분명 속상해하실 테고 제가 마음 놓고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건 가족 같은 형부밖에 없었어요. 형부, 나 어떡하면 좋아요? 형부에게 남편에 대해 알게 된 이 모든 걸 다 말하자 형부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뭐라고? 이런 미친놈을 봤나? 처제, 그놈 어딨어? 지금 내가 당장 달려가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던지 해야지. 어딨어? 형부, 진정해요. 헤어질 거예요. 저 헤어질 거예요. 약속할게요. 하지만 이혼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뱃속에 아이가 자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생명을 함부로 지울 수도 없고 남편이 아니라 이젠 아이 아빠라 생각하니 선뜻 이혼 서류를 내밀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이 낳고 조금 있다 이혼해도 늦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혼 결심을 뒤로 미루었어요. 처음엔 남편도 제가 아이를 가지니 더 이상 절 구박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내뱉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뭐 먹고 싶다 하면 밤에도 달려나가 사오고 제 배를 어루만지며 말을 걸기도 하고 그냥저냥 남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고 아이를 낳을 시점이 되자 저는 남편과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 옛날 어른들 말씀처럼 정부치고 살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드디어 출산날 저는 양수가 터져 아픈 배를 감싸 안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전화를 안 받는 거 있죠? 제 출산 예정일을 알고 있는데도 어디서 술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면서도 결국 저는 형부에게 전화를 걸었고 형부는 남편보다 먼저 제 곁을 따라왔습니다. 덕분에 저는 하늘이를 건강히 낳을 수 있었어요. 하늘이가 커가면서도 형부는 남편이 개차반이라는 걸 알아서 걱정스레 제게 묻곤 했어요. 처제 요즘 어때? 그놈이 허튼 짓 안 하는 거 맞지? 괜찮아요, 형부. 요즘은 잘해줘요. 하늘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 다행이구나. 그래도 그놈 자식은 못 믿겠어. 혹여나 손 올리거나 하면 언제든 말해야 해. 형부는 그렇게 제 걱정을 참 많이 해줬어요. 하지만 하늘이가 2살 배기가 되자 남편은 점점 육아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성격이 나온 거죠. 하루가 멀다 하고 회식이라는 핑계로 술을 먹고 들어오고 제가 뭐라 하면 다 잔소리라며 절 바가지 긁는 아내로 만들고 비난했죠. 심지어는 어느 날 제게 못할 말을 하더군요. 야, 니는 왜 날이 갈수록 살도 처지고 얼굴도 그 모양이냐? 요즘은 애 낳고도 자기 관리하는 여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너도 좀 피부과든 성형외과든 다니던가 해라. 보기 싫어 죽겠네 아주. 이러니 내가 밖으로 돌지. 마누라가 이뻐야 집에 들어오는데 말이야.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왜? 찔려? 너도 알겠지 않냐? 살 축 처지고 늙어가는 네 얼굴 거울 보면 모르겠어?
적어도 남편이 있으면 애 낳아도 그 정도 관리는 해야지. 너도 나한테 늦게 들어오지 말아라 할 게 아니고 네 자신을 좀 갖고. 아유, 한심하다 한심해. 저는 독박 육아로 너무 지쳐가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근데 그런 제 앞에서 잔뜩 술에 취해 저런 말을 늘어놓더라고요. 순간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자기 여자에게 하는 말이 저런 말이라니. 저는 그때부터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퍼붓기 시작했어요. 당신 나한테 애 낳을 때 뭐라 했어? 육아 같이 하겠다며, 너 혼자 고생시키지 않게 하겠다며. 그런데 이게 뭐야?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내가 어딜 나가야 할 땐 하늘이 봐주지도 않고. 하늘이 당신의 아니야? 남의 애야? 그리고 뭐 피부과? 성형외과? 네가 사람이니? 당신 애 낳은 여자한테 그게 할 말이야? 뭐? 이게 미쳤나? 어디서 남편한테 바락바락. 야, 원래 육아는 여자가 하는 거야. 우리 엄마도 그랬어. 아니, 대신에 내가 돈 벌잖아. 넌 집안에서 살림만 하면서 뭐가 힘들다고 이깟걸로 징징대. 그리고 우리 엄마도 너 얼굴 상했다고 뭐라 하더라. 그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니냐? 남편에 이어 시어머니까지 그랬다 하니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오르더군요. 주말이면 하늘이와 전 내팽겨치고 자기 좋아하는 골프 치러 나가고 가끔 집에 들어와 하늘이에게 술 취한 얼굴 부비는 게 다면서 전 정말 남편에게도 그런 남편과 결혼한 저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열이 받았는지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그리곤 하늘이가 보는 눈앞에서 절 망가뜨렸습니다.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 죽은 언니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언니가 나타나서 이 사람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언니에게 말을 걸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눈앞에 있었던 건 언니가 아니라 형부였어요. 형부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남편은 형부의 기세에 눌려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고 있더라고요. 어디 손 쓸 데가 없어서 마누라를 패? 저는 혹시나 남편이 고소라도 할까 싶어 급히 형부를 말렸고 그 후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두고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니 솔직히 고민도 되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그날 형부가 제 안부를 물을 겸 집에 들리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짐승 같은 놈이랑은 단 하루라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그 편이 낫다 생각하여 어렵게 결심했어요. 형부, 사실 나 이혼은 했는데 솔직히 막막해요. 괜찮을까요?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잘 살 수 있지. 처제,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야. 또 처제가 잘 살아야 언니가 안 슬퍼하지. 우리 다 보고 있을 건데 처제가 못 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 저는 하늘이와 단둘이 살아가려 하니 정말 막막했지만 그런 형부의 위로 섞인 말들로 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버텨갈 수 있었어요. 아이를 늙은 부모님께 맡기는 게 염치 없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이 형부가 연락이 잘 되지 않았어요. 바쁜 것 같기도 했는데 뭐랄까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절 위해 많은 걸 내어준 형부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형부의 말대로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너무도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부가 폐암을 진단받은 거였어요. 제게 숨기려 했지만 제가 형부가 먹는 약봉투를 보고 부모님에게 물어 알아낸 사실이었습니다. 처제, 너무 걱정하지 마. 살 수 있어. 지금 치료 경과도 좋아. 언제부터 이랬는데요? 언제 암 진단을 받은 거냐고요? 너무 충격적인 마음에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지만 형부는 제게 괜찮다며 치료 경과가 좋으니 곧 다 나을 거라고 저를 다독거렸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는 정말 형부의 말처럼 형부가 항암 치료를 받고 지금처럼 버텨준다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부가 제게 하늘이를 보고 싶다며 집으로 오더니 자신의 집 문서와 그간 모은 돈을 건네는 거예요. 형부, 이게 뭐예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형부는 이미 갖은 항암 치료로 너무나 지친 상태였고 스스로 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형부는 제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고 그저 하루하루 언니 곁으로만 갈 날을 기다렸다네요. 제가 형부의 삶이 정말 어떠했는지 들은 건 형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오열하며 쓰러진 제게 다가온 형부의 친구 덕분이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형부에겐 빚이 있었답니다. 그것도 믿고 있던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3억가량 되는 적지 않은 빚을 졌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며 돈을 벌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몸이 상한 것 같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형부는 제게 그런 말을 꺼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 저는 알 길이 없었어요. 그저 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 아픈 것만 털어놓고 징징대기 바빴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형부는 형부의 사정을 잘 아는 친구에게 돈을 꺼가면서까지 저를 챙겨주었던 거였어요. 제가 더 힘들다는 이유로요. 본인이 더 외롭고 아팠으면서. 저는 그 모든 진실 앞에서 그저 목을 놓아 울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형부의 삶을 헤아려 줄 수 있었을 텐데, 그 고통을 봐줄 수도 있었을 텐데 후회가 되었어요. 저는 요즘도 그래서 사실 개운치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니 곁으로 너무 가고 싶었던 건지 그리 빨리 간 형부의 빈자리가 너무도 그립고 애달픕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털어놓고자 이렇게 사연도 보내게 되었어요. 형부에게 말하고 싶어서요. 형부, 언니랑 그곳에선 절 지켜보고 계시죠? 저랑 하늘이 오늘도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보고 계시는 거죠? 형부, 당신은 저의 오랜 친구였고 때론 믿음직한 아버지였고 언니 대신이었어요. 너무나 고맙고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